이제 5주차 수업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이제 이번에는 고전소설 유충렬전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마디 또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당신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세상 속에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좋은 문구죠.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원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4, 5등급 아이들이 영원히 4, 5등급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이 노력이라는 것들을 사실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며칠 혹은 뭐 한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뭐 매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별로 소용없는 건 아닐까라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여러분들 버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쌓이고 있고요. 이것이 쌓이면 언젠간 포텐이라고 하죠. 빵 터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국어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작품입니다. 고전소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앞강의에서 봤던 소설에 대한 내용 다 얘기했었으니까 자, 중요한 건 다 대부분 동일하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정도에서 여러분들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제가 거의 좀 일관적이에요. 권선징악이라든지 어떤 인물의 어떤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인물을 어떤 예찬한다든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유충렬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전쟁이 이해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담고 있는 군담소설이라고 하고요. 이 군담소설 속에는 반드시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이라는 걸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영웅들은 단순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인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안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인데요. 첫 번째가 유충렬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정한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첫 이야기 속에서는 이들이 지상에, 즉 인간 세계에만 있던 인물들이 아니라 원래는 천상 세계에 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지상으로 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적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세계의 이야기고요. 사실은 천상 세계에 있을 때 자미원 대장성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이 대장성이 자미원 대장성이 익성이라는 나쁜 신과 서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인간 세계 그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생을 하고 이렇게 환생을 해서 유충렬과 정한담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유충렬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영웅소설은 크게 7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3단계를 한 번에 좀 압축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비정상적인 출생과 비범한 능력과 고견 혈통이라는 점. 대부분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알에서 태어난다든가 부모 배를 가르고 나온다든가 뭐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항상 남들과 똑같지 않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일반 어떤 서민들의 자제가 아니라 뭐 왕의 자녀로 태어난다든가 어떤 혈통 자체가 굉장히 귀해요. 신의 아들 뭐 이런 것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고귀하고 뭔가 비범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은 영웅적인 측면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잘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 반드시 시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릴 때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혼자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력자가 등장을 해서 이들을 구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도 재미없겠죠? 한 번 더 시련이 찾아오죠. 성장 후에 시련이 찾아오게 되고 맨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악을 물리치고 선이 살아남게 되는 권선징악,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반드시 적어놓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대기적 구조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에 따라 작품을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 경우에는 회상, 즉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게 절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가도록 하죠. 인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심. 이름 특이하죠, 그죠? 유심. 여러분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심.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기한 태몽을 꿨네요. 신기한 태몽을 꾸고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좀 정상적으로 뭔가 아이를 낳게 된 게 아니라 일단은 어릴 때부터 일단 좀 뭔가 출생 차점이 약간 남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태몽을 꾼 후에 충렬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후에 조정의 신하 중에 역심을 품은 정한담, 나쁜 인물이에요, 마이너스. 이 인물이 유심을 모함해서 귀양을 보내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각설이란 말은 앞에 말은 잠깐 이제 접어두고 다음 얘기, 새로운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한담과 최일기가 유주부가 누굴까요? 그렇죠? 정원주부 유심이었으니까 유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충렬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직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기도 하니까 여러 명의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참소하고 적소로 보낸 후에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계책. 그러니까 옥관도 나쁜 인물이겠죠. 서로 지금 조력자니까. 그러니까 나쁜 인물의 조력자요. 이 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마다 뭔가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을 것 같다. 정한담이 두려운 일이라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삼태성이 황성에 비쳤으니 유심의 집에 비쳤는데 아마 유심이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유심이 딴 데로 이제 귀향을 보내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영웅이 어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인물이 아마도 좀 예상해보건데 유충렬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랬더니 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일기한테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게 지나다니 진실로 아마 신기한 영웅이 황성내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유심이 연만하되, 그러니까 지금은 유심이 힘이 없지만 산제해서 연만이라는 게 그런 거네요. 나이가 많아서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내가 생각하니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산제, 제사를 들여서 자식을 얻었다더니 유심의 아들이 어쩌면 그 신기한 영웅인가 보다라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참 머리도 좋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일기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화약 영초를 갖춰서 그 집을 이제 침탈하게 되는 거죠. 자, 장부인이 유주부를 이별하고, 즉 유주부는 아까 유충렬의 아버지, 장부인은 아마 유충렬 어머니겠죠. 충렬 데리고 가다가 한 노인 만나요. 노인에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노인이 이 부채 가져다가 화강이 일어나면 부채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나면 부채를 흔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이 나는데 부채를 흔들면 불이 더 잘 타겠죠. 그쵸? 나 이제 곧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잘 타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흔들면서 은시다라는 얘기는 이 부채가 불을 쫓아버릴 수 있는 좀 신기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종의 좀 전기성을 지닌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황께서 주신 아들, 아마 유충렬이겠죠. 이를 그러니까 화경 중에 고온이 될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채 가지고 잘 좀 해봐. 근데 밑에 보니까 잠에서 깼더니 홍소단자, 진짜 이 부채가 있네요. 그죠? 여기 이 부채거든요. 자, 그래서 꿈에서 부채를 받았는데 실제로 꿈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부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때 홍소단자라는 것들은 뭐랄까 좀 평범한 그런 부채가 아닌 거겠죠. 뭔가 좀 신기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좀 전기적인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걸 통해서 유충렬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넘어가서 밑에 보시면 부인이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강이 충천하고 회심만지하니 구상같이 쌓인 기분 화강이 소멸했으니 어찌하니 만극하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 잘 보시면 이걸 부인이 만극하랴라고 얘기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이 부인의 심리 혹은 부인의 상황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서 충렬이며 부인이 모진돌의 몸을 긁히면서 굉장히 실현당하고 있죠. 어릴 때 실현인 것 같아요. 배곡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세까지 고운 얼굴이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강산도 비감하고 있구나 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파트겠네요.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충렬과 어머니가 어디로 오냐면 남한 형산이라는 곳에 오게 돼요. 이곳이 어떤 산이니? 너 이 뇌를 아니?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제, 제사를 드리고 너를 낳았다. 그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네가 여기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산을 보니까 네 부친을 본 듯하구나.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쭉 나오고 있네요. 다음이요.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원촌에 저녁내 나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보니까 어떤 배경이 쭉 제시가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실게요. 이 부분이 보시면 그런 거죠. 부인이 되게 목이 메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배경들을 쭉 제시했는데 이 배경들이 결코 아름답다라고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까마귀가 막 울기 시작을 하고요.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일종의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좀 대변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시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중략봉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중략봉 줄거리 전까지는 어떤 유충렬의 어릴 때 시련, 어려운 모습 때 나왔던 것 같고요. 중략 부분에 가서 정한담에 사주받은 도둑들에게 부인이 끌려있죠. 어머니까지 끌려가게 되네요. 그 상황 속에서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일종의 조력자요. 그 다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진인 강희주, 이제 그 유충렬의 장인이 된 인물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력자 인물이겠죠. 은혜를 입어서 사위가 됐었는데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귀양가게 되고 광덕산 도승 마찬가지예요. 조력자가 되겠죠. 만나서 도수를 배우게 되고 정한담이 외적과 결탁해서 반란 일으키자 천자가 항복을 하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이 유충렬이 태어나서 어릴 때 시련에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 시련들 결과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해낸 부분이 여기에 제시가 되었고 이제 이후에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서는 모든 걸 다 극복해내긴 하겠지만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각설하고 유충렬이 조금 전까지는 유심 얘기와 더불어서 유심의 가족, 즉 유충렬 가족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유충렬의 얘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용민갑의 장성감을 높이 들고 천사만의 채찍질해서 뭐 평범한 것 같지 않죠. 용의 비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천사만 엄청난 말, 그렇죠? 이런 말들을 채찍질해서 성명을 올려 싸우길 청하는데 중군이 바삐나 손을 잡고 울며 와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유충렬이 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와서 이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군이 나와서 손을 잡고 울어요. 뒤에도 손을 잡고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거죠. 너 나가면 죽어. 걱정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울며 자꾸 울고 있는 부분이에요.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부분. 그래서 뭐라냐면 그대 충성은 지극하나 지금 황상, 천자죠. 황제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려 하시고 또한 적진영세 절어하니 그대 청춘이 전장백골이 될 것이니 원통하고 망극하다. 충렬이 불승분기, 화가 났다는 거죠. 진문 밖에 나서면서 병력같이 소리하여 적장을 불러와 이 적장이 아까 말했던 나쁜 그 정한담 쪽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봐 역전 정한담아 쭉 보니까 유충렬 알아볼라. 야 목이나 내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밑에 보면 문거리 대경환 이게 문거리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정한담 쪽에는 장군인 것 같아요. 이 나쁜 인물이겠네요. 세모 쳐볼까요? 일광퉁의 안채 쏘이고 용민갑은 혼신함 쪽, 야, 이거 보세요. 용민갑 천사가 막 비룡대고요. 막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막 장난 아니죠? 자, 무슨 성이 아까 얘기했던 정기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정문거리의 머리를 샥 베어 들고 중군으로 달려들어서 왔더니 조정만이 엎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아까 손을 잡고 들어갔던 부분은 염려하는 마음에 지금은 뭐였죠? 기뻐서. 행위, 어떤 심리가 좀 달라요. 그죠? 들어가서 뭐라냐면,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전하러 나오려고 하다가 호통 소리 나면서 일원대장이 문거리의 머리를 베어들었다. 그럼 이 일원대장이 누굴까요? 유충렬이죠. 유충렬이 베어든 걸 들어보면서 대경, 크게 놀라고, 대희, 크게 기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전소설 여러분 읽지 못해서 어려운 건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소설이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중군을 급히 불러와 야, 저 적장이 누구냐? 우리 장수가 누구냐?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넘어갔더니 소장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쭉 이제 자기 어떤 쭉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전일의 정한담을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됩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거죠. 지금 그 황제한테 감히 유충렬이 뭐냐면 예전에 정한담이 그렇게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정한담이 그 충신이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우리 말을 믿지 않고 그 정한담의 말을 믿으셨습니까? 뭐 약간 투덜투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황제에 대한 고마운 그런 마음보다는 화가 나는 분노의 마음들. 그런데 마지막에 천지 아득하고 일월이 무강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잘하신 겁니까? 라고 약간 좀 따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일종의 천자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충렬은 천자를 믿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고 있더니 천자가 이 말을 듣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자는 왜 예전에 내가 정한단 말만 믿고 유심을 그렇게 내쳤을까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갑자기 태자 적진에 잡혔다가 와서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건 황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태자가 아마 잡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유충렬이 그 정거리에 머리를 베는 그 순간 적진이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 대장이 죽었으니까. 그럴 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태자가 탈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유충렬이 천자한테 막 퍼부는 모습을 보면서 태자가 천자를 대신해서, 즉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주성왕도 관체의 말을 듣고 의심했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 천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예전에 어떤 황제도 이런 실수를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모든 게 뭐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가 좀 용서해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은혜 내가 풀로 맺어 갚겠다. 뭐 결초본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어쨌든 네가 지금 황제를 도와주면 내가 이거를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태자가 머리를 조아리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황제는 실수를 했었고 그 아버지였던 황제의 잘못을 태자가 대신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다시 보니까 이 태자가 천자에서 일대 성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는 어떤 간신배 노름에 놀아났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천자 이 태자는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소장이 아비 죽음을 한탄해서 분심 있는 거로 격절한 말씀을 폐하전에 아뢰었지만 제가 어찌 폐하를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황제 때문에 돌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된 건 누구 때문에요? 태자 때문에 돌렸다는 거.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문제는 그런 게 출제되곤 해요. 결국 황제의 어떤 회개에 힘입어서 유충렬은 마음을 돌이키고 황제를 돕게 되었군 이렇게 나왔으면 그건 틀린 설명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갔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결국은 가서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 나왔으니까 요 뒤에 원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누구예요? 다 유충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란 말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유충렬이다. 그리고 대명국 대사마 도원수 유충렬이 됐으니까 앞으로 아마 유충렬이라는 말보다는 유원수 이런 말들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다 죽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뒷부분 줄거리 가도록 하죠. 정한담 사로잡아 처형하게 되고요. 헤어졌던 가족과 다시 한번 상봉하게 되는 모습을 너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 뒷부분 줄거리 보도록 하죠. 자, 뒷부분 줄거리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에 정한담 사로잡아 처형하고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하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권선징악이 맨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셨죠? 소설은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한 50분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드렸고요. 결국 정리를 좀 최종적으로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의 탄생과 성장 과정의 실현과 극복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영웅소설의 특징은 영의 일대기적 구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어릴 때 유충렬이 산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평범하지 않게 태어났었고 어쨌든 좋은 집안에 태어났었지만 어릴 때 시련이 왔었고 그 시련들을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잘 극복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결국은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군담소설이다, 영웅의 일대기 그렸다, 영웅소설이다, 이 두 개가 가장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요. 이 작품은 전반과 후반이 대칭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칭인 거냐면 전반부에서 핍박이 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뭐냐면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서도 시련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들을 뭐냐면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대칭이냐 물어본다면 시련이 오고 이것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반복되게 되는 거라서 대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과 국가를 회복하게 되고 주인공 가족의 이산과 헤어짐이라는 뜻이에요. 헤어졌다가 몰락했다가 결국은 이런 충실한 대결을 하게 되고 외적의 침입과 간신히 바로 정한담이겠죠. 전쟁의 발발과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유충년 속에 싹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지를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 나오겠죠? 여기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나오네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 줄거리에 이게 좀 압축해놓은 줄거리를 통해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다, 문제의식이나 갈등 현상이 비교적 선명하다 얘기했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운을 주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전소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나쁜 놈은 정확하게 벌을 받고요.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정리예요. 이것만은 꼭꼭꼭 부분이에요. 유충년의 고난과 영웅적 면모가 그려져 있는 것들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짓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적강구조 아까 얘기했었죠. 하늘에 있던 인물들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다음 나라에 대한 충과 부모에 대한 효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보기엔 일단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주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쟁에서 패배했던 양반층의 회복을 염원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유씨성을 가진 유심의 집안과 정한담의 집안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권 속에 유심이가 대표되는 어떤 집단이 있던 거예요. 그 집단이 패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녹여냈던 건 아닌가라고 이런 이면적인 주제가 숨어있다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핵심 포인트인 거고 요 이면적 주제를 여러분 문제로 가져가려면 반드시 보기가 주어져야 돼요. 작품 자체만으로 이걸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다섯 번째 고전소설의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이니까 이 작품 공부했을 때 서술자의 개입, 즉 편집자의 논평이 어디 드러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인물의 발화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들도 있지만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즉 간접적인 제시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네. 고전 소설 즉 신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는데 소설은 좀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읽어가면 또 지겹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좀 시간이 길게 있었다면 이거를 짧게 잘라서 강의를 했을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한 20-30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대략적인 것만 정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고전 소설에서 오늘 배운 건 영웅소설 즉
군담 소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건 전쟁 속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드러낸 소설이다. 그래서 그 영웅들의 모습을 일대기적 구조에 따라 정리한다. 그 일대기적 구조 안에는 어릴 때 태어나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시련이 찾아오고 이걸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극복하고 다시 한번 시련이 찾아오지만 잘 극복해내면서 해피엔딩 끝. 요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6번째 6주차는 수업을 또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주차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소설 파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문제 꼭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공부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하고는 작품 정리만 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고생하셨고요. 남은 한 주도 또 화이팅입니다. 경화여고 화이팅!